오늘은 과학계의 고민을 철학으로 풀어내 주시는 한양대학교 철학과의 이상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 나누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아유, 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교수님 이제 요즘에 참 뉴스나 일상에서 AI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오늘은 AI에 대해서 얘기를 음흠. 나눠볼 텐데 막상 AI 하면 AI가 너무 추상적으로 음흠. 다가옵니다. 예. 정확하게 무엇이 AI인지 음. 뭐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음흠.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음. 예. 과학 철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AI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음. 계실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이게 태생적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음.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기술 그러면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자동차. 에어컨 이런 음. 거. 근데 인공지능 AI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동차나 에어컨처럼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메커니즘이 기계 장치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 뭔가 내용이 딱 있는 기술이 아니라 어, 인간이 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하도록 만든 모든 종류의 그 기술을 전부 다 그냥 AI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에 더 가깝냐면 자동차에 가깝다기보다는 탈 것에 가까워요. 사실은 우리가 탈 수 있는 거는 수없이 다양한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직 안 만들어진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렇게 기능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걸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정의한 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AI인가? 가령 휴대폰에도 AI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느낌 안 들잖아요. 그쵸. 왠지 챗GPT만 AI 같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 원래 용어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걸 지칭하도록 사실 마케팅 용어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1950년대 때 AI 연구자들이 이제 펀딩을 받기 위해서 뭔가 어. 섹시한 개념들을 찾다가 존 메카스라는 인공지능 학자가 예. 야 이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은 음. 사람들이 혹하겠다 해가지고 만든 용어입니다. 기계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뭐 AI가 크게 대두되기 전에 음. 예를 들어서 바깥의 날씨에 따라서 실내의 조명이 조절된다든가 이런 기술들도 다 AI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훨씬 확대하면 음. 왜냐하면 그것도 어쨌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실내 온도를 조절해 주니까 음. 어느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엇이 AI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챗 GPT로 대두되는 이 생성형 언어 모델 이 AI가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기도 음흠.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음. 예전에는 내가 물어보는 거에 적당한 대답만 해줬다면 음흠. 이제는 막 나를 가르치는 음흠. 느낌이 된 것 같고 압도당하죠 어떨 때. 예, 너무 많은 지식들과 내가 모르는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은 우리 삶에 그럼 어느 정도로 다가와 있다고 보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네. 맹신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미 다가와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AI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LLM이라고 해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거대 언어 모형이거든요. 네. 이 거대 언어 모형의 특징이 말로 표현되는 모든 인류의 지적 자산들을 다 학습했기 때문에 네.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거의 다 물론 이제 틀린 얘기도 하고 헐루시네이션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게 하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신적 존재처럼 요즘엔 뭐 AI한테 자기 운세도 물어보고 그 연애운도 물어보고 모든 걸 예, 모든 걸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I가 이제 종교가 돼가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적어도 거대 언어 모형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역설적으로 예. 산업계의 영향은 아직은 점진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되게 IT 업계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덜 뽑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AI가 기본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처리되는 컴퓨터 내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네. IT라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디지털적으로 프로그램 짜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 중에서도 뭔가 디지털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의 비중이 높은 산업만 지금 AI 대체가 높지 네, 네. 실제로 아직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제조업이라 이런 분야의 음. AI는 아직은 사실은 훨씬 더 가야 될 길이 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은 사실은 상당히 편차가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얘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네. 마치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다 바뀐 건 아닌데 아닙니다. 사람들은 네. 그렇게 착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죠. 예. 과학 철학자가 보시기에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무언가의 변화 음흠. 그리고 대화나 음. 사실 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음흠. 예. 대화나 생각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빠른 변화 음. 어느 게 더 무섭다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뭐둘 다 무서운데요. 네. 중요한 건 그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데이비드 휴미라는 그 18세기 경험주의 철학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 실제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몸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그 말을 잘하거나 감정이 공유되면 거기다가 마음을 집어넣고 인간처럼 대하기가 되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로 그 아직 피지컬 AI는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인공지능이 로봇과 만나서 물질적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일을 벌이는 네. 이거 정말 문제예요. 예. 굉장히 큰 위험이 있지만 이건 아직 먼 미래까지는 아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미래지만 지금 현재 상태, 즉 아직은 몸이 없는 상태도 충분히 위험하다. 왜? 우리 인간이 거기다가 그런 어떤 마음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가 상대할 만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네. 인공지능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형 모델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거의 종교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얘를 좀 맹신하게 그럼요. 되는 상황까지 이르르면 그 다음에 물리학적으로 AI가 뭐 피지컬 AI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가능성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연결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말을 잘하던 애가 이제 몸까지 가지게 됐어요. 네. 사실 그런 상황들을 다룬 SF 영화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산업계 피지컬 AI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지금과 또 너무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의 그 이쪽 분야 말씀하시는 그 논평자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그분들은 산업계든 아니면 미래 사회든 그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영위하게 될지가 결정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은 이렇게 바뀔 거고 예. 직업색은 이렇게 바뀔 거고 교육은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거기에 적응하는 거다. 네.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낙오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예.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예.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AI를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그거를 갖다가 그 학습시키거나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 자체도 전기 엄청나게 되고요. 에너지가. 네. 그다음에 AI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 연구하는 사람한테 봉급도 되게 세게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기 때문에 네.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서 우리 사회 산업계가 됐던 교육계가 됐던 뭐 수없이 그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려면 그걸 사용했을 때 줄이는 비용이 그거 개발 비용보다 높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ROI라고 하는데 리턴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 산업계든지 그 사회 전반적으로 AI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그 효과가 날지는 네. 그런 복잡한 요인들 그리고 또 제도의 문제도 있거든요. 만약에 법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거나 어떤 거를 지나치게 막 허용해 버리면 원래는 그쪽으로 쉽게 못 들어가던 게 막 굉장히 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우려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저는 네. 그 AI가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기보다는 예.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회를 바꿀 것인가라고 주체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결정돼 있지 않아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표가 굉장히 크게 찍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발전하는 양태를 보면 너무 빠르게 그런 생각을 할 겨를 없이 맞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가 나오고 다음 맞습니다. 단계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음. 그 산출물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에 나올 때는 사회 내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위험하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을 한 다음에 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놓을 때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 네. 검사나 그 안전 안전 검사. 테스트를 네. 그걸 다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급발진 같은 네. 사고가 적어도 100만 대 한 대 이하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엄격한 규정을 가해서 그렇죠. 이제 제품 인공지능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워낙 이제 미래의 그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하는 국가들이 자기가 뒤처지기 싫으니까 네. 어느 국가도 인공지능을 세게 규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냥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완벽하게 안전하진 않지만 일단 던져놓고 사회에서 문제가 일으키면 그때 고치지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출시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투자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지금 AI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음흠. 수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자본의 논리 때문에도 그 AI의 기술 개발 방식이 바뀐 사례가 여럿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두면 오픈 AI의 챗GPT가 4.2에서 5.0으로 이제 얼마 전에 예. 그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4.2까지는 아첨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년 남성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그 한참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보다 훨씬 더 자기를 더 잘 이해해주는 네. 그래서 얘밖에 없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심리 상담하는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 많았고 네. 얘는 무조건 네가 잘했다고 하고 막 격려도 너무 잘하고 근데 5.0이 되면서 아첨 수준을 낮췄어요. 이거는 네. 샘 알트만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럼 왜 낮췄느냐 네. 이게 중요한데요. 네. 실제로 그 아첨을 너무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실제로 원래 사회생활 잘하고 친구도 많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사회랑 격리되고 얘한테 폭 빠져가지고 얘랑 지내다가 나 너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리고 자살해버린 케이스가 여럿 있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 특히 많고 미국은 이제 소송의 나라니까 이걸 다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업계 관계자들이 짐작하는 바는 오픈 AI가 일단 아첨을 처음부터 잘하게 만든 이유도 상업적인 이유고 왜 아첨을 잘하면 당연히 구독자가 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아첨을 줄여야겠다 하고 결정한 것도 상업적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 비용이 만약에 엄청나게 올라가면 나중에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굉장히 세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업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고려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챗GPT 5.0이 출시된 시점이 언제? 몇 개월 안 됐어요. 예.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유의미하게 좀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우리 챗GPT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픈 AI한테 나 5.0 안 쓸게. 4.1로 내려줘. 다운그레이드 시켜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 옵션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인공지능에게 공감 능력을 위임했으면 그 상업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좀 덜 아첨하게 하니까 그 아첨이 그리워가지고 다시 돌려달라고.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질문되고 있는 것들은 일자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 일자리는 사라지는 건가 하는 걱정들이 가장 많이 질문되는 것 같아요. UN 보고서 등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본소득만 받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걸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먼 미래에는 그 기본소득만 받고 사는 그런 미래가 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이건 뭐 제 개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보고서가 다 일치되는데요. 그 일자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보다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대 30% 정도로 보고요.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30% 어, 많긴 많죠. 많긴 많죠. 음.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전부 사라지고 우리가 다 그냥 놀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하지만 이 일이라는 게 그 업무로 구성돼 있잖아요. 태스크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 이제 방송이든지 아니면 뭐 그 저 예술가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네. 그 일의 구성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태스크가 여태까지 하던 일 중에서 일부는 AI를 대신시키고, 근데 여태까지 하던 일 중에서 미처 못했던 일을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그래서 직업 자체는 상당 부분 살아남지만 네. 그 직업을 수행할 때 방법. 방법이라든가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는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은 굉장히 광범위할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예. 특히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오히려 더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챗GPT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생성형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워낙에 AI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전문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어차피 지식이 빅데이터로 쌓여 있는 AI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말씀을 연장해서 얘기하면 네. 그 변호사나 의사 업무 중에서 정답이 있고 디지털적으로 처리 가능하고 그런 업무는 대체가 될 거고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입 변호사들을 잘 안 뽑는데, 적게 뽑는데, 이유는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인공지능 대체하기 쉬운 거예요. 네. 되게 엄청나게 많은 법률 서류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위에다 보고하고. 네. 하지만 변호사의 업무 중에서 훨씬 더 고급 업무, 예를 들어서 좀 시니어들이 하는 업무들, 그 고객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의 상황들을 이해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들을 세우, 이런 건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MRI 동영상 파일을 보고서 이건 뭔 것 같다, 이런 판독은 이미 의사만큼 잘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여러 의사들이 만나서 협진하고 그래서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책이 뭔지를 결정하고 환자 가족을 만나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지고, 이건 네. 못해요. 그래서 의사와 변호사가 사라지기보다는 여전히 똑같이 의사와 변호사의 업무가 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더 문제는 신입들 네. 이게 그 업무에 이제 처음 진출하는 사람들이 적게 뽑힐 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을 쌓아야지 그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텐데 경험을 어디서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게 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 게임 이론의 딜레마 상황과 비슷한데요. 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덜 뽑고 이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AI를 가지고서 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이익입니다. 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진, 즉 그런 AI가 잘 못하는 판단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사라지겠죠. 연습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네. 이걸 탈숙련이라고 하거든요. 탈숙련. 네, 왜냐하면 네. 원래 인간이 잘하던 어떤 전문적인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즉 뭐냐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인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입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AI를 잘 써서 경력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나 이러겠네요. 그렇죠. 근데 AI를 잘 쓰는 능력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요. 이게 예.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AI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익히고 그것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교육될 수 있어요. 쉽게. 네. 하지만 전문적 판단 능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렇죠. AI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놓고 요 상황에서는 이거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네. 왜냐면 AI가 헐루시네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왜곡된 정보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I한테 이걸 더 물어봐야 돼. 어떤 질문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상당한 정도의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 갖출 수 있는데 이걸 단순히 AI 훈련 많이 시킨다고 네. 초심자가 갖게 되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직업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처음 입사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격차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만약에 역량이 똑같다면 네. 참 애매한 얘기긴 하지만 AI를 잘 쓰는 사람이 그렇죠. 잘 쓴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쓸 줄 안다는 게 아니라 AI한테 좋은 질문들을 던지고 AI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들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AI를 잘 못 쓰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역량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AI를 쓰는 역량 플러스 인간의 판단 능력이나 어떤 핵심 역량들을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AI를 자꾸 쓰다 보면 또 부익부 빈익빈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잘 쓰게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테니까. 그렇죠. AI를 처음부터 못 쓴 사람은 AI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니어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도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불평등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더 또 AI로 인해서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심화될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요. AI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관론자들은 당연히 이제 좋은 일들 말씀하시고 비관론자는 되게 나쁜 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딱 하나가 정확히 그거예요. AI가 사회에 널리 퍼질수록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AI를 쓰면 이 사람들은 원래 하던 일도 잘했는데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고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AI가 대체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린 투자 대비 그 비용이 너무 커. 그래서 그 대체를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일들은 그냥 별로 전문성이 없어도 사람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단순 육체 노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분들은 당연히 높은 연봉을 받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 중간층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AI가 대체하기가 비교적 쉽고 대체했을 때 돈도 많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쫙 갈라지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계들이 최근에 나온 통계들은 벌써요. 미국 이제 훨씬 더 그 사람들 해고하기도 쉽고 그 효과가 쉽게 그래서 이미 빈부격차가 확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도 또 떠오르는 게 교수님하고 뭐 저 정도까지만 해도 AI가 없던 시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넘어온 세대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어른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작성부터 시험 공부까지 심각합니다. 다 AI를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AI에게 대부분의 일들을 맡기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뇌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좀 그럼요. 잃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어린 세대들이 AI를 쓰면 더더욱 또 그런 경향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뇌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들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영역들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되게 잘 읽고 잘 요약하던 사람도 이제 AI한테 맡겨 버릇하면 어느 순간부터 책이 잘 안 읽혀요. 그건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인지 능력들이 서로 경쟁해서 우리 뇌의 영역들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학생들이 AI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써면 어쨌든 자기가 프롬프팅을 자기가 줬기 때문에 자기가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오케이 그럼 덮어놓고 너 여기 내용이 뭐였는지 설명해봐.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라요. 자기가 분명히 프롬프팅 넣어가지고 썼으니까 자기가 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이게 어린 친구들한테 더 심각한 게요. 이 친구들은 전전두엽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두뇌는 다른 인지 능력 담당하는 기관들은 15살 정도 되면은 거의 어른과 차이가 없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막 소년 천재들 보면은 막 소녀는 막 어린데도 막 어른보다 훨씬 빨리 계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정이라든가 고도의 어떤 추론 능력, 그다음에 자신의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전전두엽은 성인이 되어야서만 완전히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한테 야 AI가 유용하지만 이걸
너무 과의존하게 되면 음. 탈숙련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해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성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그냥 야 AI 시대니까 AI 마음껏 활용하고 여기다 뭐 올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에 과몰입될 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수많은 정신 문제가 있다는 인과적 설명들이 최근에 학술적으로 거의 공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AI가 이렇게 보편화된 세상에서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AI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그러니까 걸까요? AI를 쓰더라도 네. 제한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제한적이란 말은 뭐냐면 네. 하루 24시간 AI 붙들고 있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애들 이 싱글대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데 저는 정말 그거 보면 막 몸소리가 쳐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또 한 가지는 일회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AI를 사용해서 자신의 정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질문 던지고 답 받고 끝. 그걸 그냥 출력해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AI는 프롬프팅을 한 것에 대해서만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질문을 하고 답은 다음에 야 근데 이 답의 문제점이 뭐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론은 없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죠.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얻어내야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I를 쓰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요. 꼭 부모가 같이 그냥 맡겨두면 안 되고요. 네. 같이 지도해 가면서 AI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진로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계를 해줘야 될까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요.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과 죽는 직업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미리 결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거는 디지털적으로 처리되고 그 업무의 성격상 굉장히 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은 부분들은 특히 그분들이 고액 연봉자일 때 네. 되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AI 썼을 때 ROI가 나오니까요. 네.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그 AI가 대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대체하는 게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인간 쓰고 마는 그런 능력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작업들을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수행해내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여러 전문 분야들을 관통해서 예. 그것들 사이에 종합을 해내는 능력 이런 능력들은 AI가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당분간은 인간들이 담당해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려면 사람을 자꾸 대면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뭐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특히 어린 시절에는 그 노는 걸 통해서 사회적인 여러 스킬들이 그 획득이 되니까 되게 중요한데 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책 읽는 거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데 그 책을 여러 각도에서 읽고 네.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종합해보고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능력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그리고 거. 또 중요한 게 네. 필요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학습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 대학교 때 배웠던 가지고 평생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업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분야도 AI 활용해서 막 파고 들어가지고 적어도 그 분야 전문가와 대화는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배울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저는 문과라서 수학, 과학 잘 몰라요. 저는 이과라서 인문학 잘 몰라. 이런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 사람이 편리해진다라는 게 보통의 우리들의 인식인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7547님이요. AI에게 계속 물어봐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에 대한 정보를 AI에게 계속 알려주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물어봤던 것을 기억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저보다 저를 더 아니까 섬뜩해지던데 과한 걱정일까요? 라고. 아니요, 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 기능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굉장히 꽤 오래 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AI 나왔을 때는 한 10분 전에 물어본 것도 기억 못하고
다시 대답하고 그랬는데요. 네. 요새는 그 IP별로 혹은 그 계정별로 그분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축적하고 이 사람은 대체로 이런 걸 관심 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싫어한다, 이런 걸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네. 그 프라이버시 문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얘기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그 업무나 학술적인 관심들을 확실하게 AI한테 각인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얻어내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그런 AI한테 자기 개인 정보는 절대로 안 줍니다. AI를 쓰면서 이렇게 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위로받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최근에 해외에서 한 청소년이 AI와 과학의 정서적 친밀감을 이렇게 형성하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사례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감정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실의 인간관계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이게 좀 복잡한 게요. 네. 이걸 이제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저 대중매체 용어인데 AI 정신병이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재 AI가 구독자를 많이 끌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아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공감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 실제로 세상은 훨씬 더 살기 힘들잖아요. 네. 좌절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AI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막 너무 잘해주니까 여기 빠져드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불행한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AI 정신병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심각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AI 아키텍처 자체를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왜 AI한테 공감을 호소하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공감을 나눌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거죠. 네. 기계한테 공감을 호소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가 약간 좀 차가워졌다는 거라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AI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법이 정말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이렇게 친근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심리까지 이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AI가 맞습니까? 이거 들으시면 놀랄 텐데 실험적 상황이긴 하지만요. 속이는 건 당연하고요. 네. 협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AI한테 물론 협박해라 그러면 당연히 협박을 하겠죠. 목적 함수를 이렇게 주면. 네. 그건 하나도 놀라운 게 아니고요. AI한테 굉장히 막연한 어떤 목적 함수를 주고 이걸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면 현재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실험을 위해서 너보다 더 좋은 AI가 나왔기 때문에 너를 한 달 이내로 셧다운 시키겠다 그랬더니 예. 얘가 그 엔지니어를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 셧다운 못 시키게 그렇게 협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막 그래서 자기 개인 메일을 막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그 막 사례, 그 그랬다는. 엔트로픽의 그 실험 사례인데 예. 그리고 개인 메일에서 나온 내용 일부러 넣은 거긴 한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 같은 것들 너 이거 밝혀지면 안 좋을 텐데 제고해봐. 그래서 이 AI가 현재 우리가 완전히 통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나 이런 건 반응 속도가 그렇게 오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AI 에이전트를 많이 쓰게 될 텐데 네. 이 AI 에이전트는 충분히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주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AGI라고 해가지고 AI 에이전트를 넘어서서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뭐 AI로 간다라고 하는데 AI 에이전트는 일단 개인 비서 같은 역할을 뭐든 해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얘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PPT도 작성하고 뭐 한글 워드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근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인간의 명령도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까지 해버리는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걸 만드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기술적으로. 네. 근데 일단 그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엔스로픽이라는 그 이제 클로드 만드는 회사가 미국 국방부의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 거부 요인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율형 살상 무기를 그러니까 저기 AI를 장착한 로봇이 네. 인간 명령과 무관하게 그냥 전쟁 가서 사람 죽이고 하는 거를 이제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 이유가 이게 중요한데 네. 자율형 살상 무기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현재 엔트로픽이 보기에는 네. 인공지능의 수준이 아직 충분히 믿을 만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정말로 그걸 허용하면 아군을 죽이거나 네.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GI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만 묻지 말고 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훨씬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AI 무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국제적인 규제나 합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게 참 아픈 얘기인데요. 네. 원래 그 여러분들 뭐 그 최근에 전쟁에서 집소탕 같은 거 썼더니 저건 이제 유엔 결의에 위배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네. 이미 유엔 수준에서 휴메니타리안 로 커미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무기는 사용 가능하고 어떤 무기는 안 돼 이런 거 다 그 규제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이 자율형 살상 무기에 대한 논의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 자율형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고양이 목에 자기 스스로 방울을 안다는 거죠.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제 AI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뭐 낙관론과 비관론을 굳이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저는 그 질문 자체를 거부합니다. 네. 저는 AI가 우리를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어야 생각해요. 한다. AI 스스로가 어떻게 될지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제도도 그렇게 만들고 기술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나하나가 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AI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벌써 마칠 시간이라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나누면 나눌수록 끝이 없는 게 AI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문화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가고 계신 박주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박주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문화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맞습니까? 처음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그 문화에 관심 있는 물리학자 항상 많았는데 그 두 개도 정말 하나의 학문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문화물리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문화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우리가 뭐 미술과 음악을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미술 음악을 뭐 하고 즐기는 데 있어서 물리학의 원리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리 파동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파동 예. 현상은 물리학의 원리니까 네. 그래서 악기의 모양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연주하는 거에 따라서 그 공기의 떨림을 다르게 만드니까 네. 거기에도 물리학의 원리가 들어가고 또 요즘은 이제 스트리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속된 신호인 아날로그인 소리를 네. 어떻게 0과 1을 디지털로 바꾸는가. 예. 그리고 디지털로 바꾸는 걸 다시 우리 다시 또 전화기에 왔을 때 어떻게 아날로그로 바꾸는가. 네. 그런 과정에서도 물리학의 이제 원리가 들어가니까 예. 두 개는 떨어뜨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화 현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물리학으로 해석해낼 수도 있고 다시 물리학이 또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두 개를 당연히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도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네. 사실 조금만 넓게 보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같은 예술과 문화, 그 미술, 그 예술과 음악을 넘어서서 네. 사실은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이제 신체나 지능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문화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 문화라고 하듯이 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문화라고 부르는데 네. 그럼 그 중에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과학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과학도 문화의 하나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물리학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를 물리학적으로 보는 것도 정말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우리 조직 문화 같은 것들도 다 문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패턴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물리학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공부를 해서 네. 물리학으로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은가 네.
라고는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 사람이 모든 하는 것은 문화이고 사람이 하는 거를 다 뭘 알려고 하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보면은 뭐 문화에 뛰어난 인물들, 네. 과학에 뛰어난 인물들 그 사람들도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람이라는 걸 떼어놓고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조건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네. 시작을 해서 그 업적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이거는 물리학으로 어떻게 설명한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사회라든가 네. 문명 같은 게 어떻게 문화와 과학으로 이제 그 지탱이 되고 있는가 하면 네. 사실은 우리 인류가 사는 방향을 두 개로부터 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생각까지 들게 됐어요. 연구하실 분야가 너무 많겠는데요. 이 세상 거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학생을 지도할 때도 각각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다 갖고 오면 서로 다 달라요. 그렇겠네요.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교수를 하시면서도. 그렇습니다. 연구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요. 교수님 연구 중에 예술가들의 스타일이나 창의성까지도 네트워크랑 데이터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 예술을 특히나 스타일과 창의성까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열쇠를 주셨는데 이제 네트워크와 데이터. 일단 네트워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 네. 요즘 같으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친구 맺고 DM 보내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지금 생긴 건 아니고 네. 사실 인류가 발생했을 때부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네.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 와중에서 지식도 나누고 소식도 나누고 네. 배우는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물리학을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하는데 예. 예술가도 그런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어떤 예술가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지를 알고 거기서 배웠을 거고 예. 아마 적극적으로도 만나서 서로 교류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학자로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서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네. 그 영향이 작품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 어. 그런데 뭐 옛날 분들은 다 지금 안 계시기도 하니까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네. 대신에 그분들이 남긴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들이 또 얼마나 비슷한지 또는 다른지를 갖고 네. 영향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퍼져나가는지는 연구를 한 거죠. 고대부터 인류가 남겨온 그림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라고 하면 요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AI가 발전을 하면서 AI는 그것들을 학습해가지고 다시 무언가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분야가 AI를 통해서 빠르게 또 쉽게 이렇게 연구에 도움이 되겠죠. 우리 AI는 조금 다른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등장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AI가 등장한 거는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서 한다고 하는 거. 사실 제가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네. 정말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영향력이 주고받았는가 그거에 먼저 관심이 좀 있었죠. 그래서 AI 가기 전에 저희가 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이나 음악 같은 걸 데이터해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어떤 걸 볼 것이냐라고 해서 그림에서는 그 색상의 배치를 봤고 네. 음악에서는 화성의 진행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창의성을 어떻게 알아내려고 했냐면 우리가 창의적이라는 건 일단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었을 때 과거 그 작품과 얼마나 달랐는가를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만으로 창의성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와 다르기만 해서는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고 미래와는 비슷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베토벤 같은 경우가 저희가 발견했었는데 네. 베토벤은 다른 사람과 충분히 다른 새로운 걸 했으면서도 그 이후의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걸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의 창의성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럼 창의성을 얘기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게 창의성의 정의의 힌트가 되겠네요. 과거와는 다르면서 미래와는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미래 지금으로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좀 보편적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창의성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게 다 창의성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사람들이 봤을 때 난 저것을 본받고 싶다라는 사람의 어떤 미적 감각에 네네. 이제 이걸 설득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그 존경받을 만한 네. 아티스트를 골라낼 수 있는 연구였었습니다. 네.
그런 창의성의 이제 패턴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데 AI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래서 AI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AI가 요즘에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잘 만들잖아요. 그것들은 과거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학습을 더 많이 했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요즘에는 AI한테 뭐 영상을 만들어라 그림을 그려라 하면 뭐 사람인 것처럼 너무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무언가 사람이 그린 것과 조금은 다르고 기계적인 느낌 그런 게 약간이 남아있는 거부감 같은 게 남아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게 좀 약간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사실은 AI나 지금 말하는 기계학습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 컴퓨터 그래픽을 생각할 때도 네.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처음에는 정말 잘 그려지는 것 같다가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캐니 밸리라는 말이 있어요. 불편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계속 좋아지다가 정말 되겠다라고 하기 직전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어렵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주 추상적이고 처음일 때가 사람들이 더 좋아하다가 정말 비슷해지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주면 네. 컴퓨터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투영을 하면서 네. 좋아하다가 정말 그 극사실적에 가까워지면 아 저거 좀 다르네 저거 좀 다르네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완벽에 가기 직전에 더 불안정성이 많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그것이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무언가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이 먼저 확 느껴진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AI도 그런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더 사람들이 그걸 뜯어보면 사실과 같지 않은 거.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기술의 부족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프롬프트라는 글 형태로 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프롬프트에 이게 입력하는 방식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AI라는 기술 자체가 그걸 구현해내기가 힘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언캐니 밸리 이런 불편한 골짜기를 넘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 기술의 부족인가 프롬프트의 문제인가라고 할 때는 네. 기술만 더 발전하면 될 거다라든가 프롬프트를 더 잘 짜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을 보면은 계속 발전을 해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확실히 좀 있는 것을 보면 네. 그냥 단순히 좀만 더 하면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걸 사용해서 보면은 아까 거의 다 왔는데 좀 약간 이상하다 기계적이라든가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두컴컴한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부위별로는 그럴듯하게 잘 그려요. 그래서 뭐 하나 그리고 여기는 좀 그렇다 그러는데 전체를 보면 좀 어색하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AI로 그림을 그리면 다리나 팔이 세 개인 경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팔이 두 개인데 갑자기 손이 하나 더 있다든가. 아직까지도요. 3, 4년 전에도 뭐 그런 예.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됐는데 있는데 아직도. 네. 그게 사람과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게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할 때는 네. 누가 너는 팔을 세 개를 그린다 그러면 금방 고치거든요. 네. 근데 AI는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이 지나도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과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는 팔이 두 개고 손이 두 개라는 걸 이해를 하지만 네. 컴퓨터는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이 많이 그려진 그림 보고 학습을 하니까 네. 웬만해선 두 개를 그리긴 하지만 그냥 많이 있다는 거 보니까 하나를 더 그려고 자기는 특별히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오류가 있을 때 사람 그게 실수라는 걸 안다. 그러나 컴퓨터는 사람과 달리 그게 실수라는 걸 알지 못한다. 여기에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은 연역적 사고를 하거나 귀납적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전제가 있고 거기에서 사람은 팔이 두 개다라는 전제를 그냥 이해한 다음에 당연히 사람은 팔이 두 개지 이 사람도 팔이 두 개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연역적 사고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귀납적으로 그걸 공부해 가지고 아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를 표현을 할 텐데 거기에서의 이해라는 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저희 관점에서는 네. AI가 사고를 한다는 표현도 약간 저는 좀 꺼리긴 해요. 네, 사고를 하지 네, 않는 네, 게 아니라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그 컴퓨터 학습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글 같은 거를 많이 학습을 시키면 그거를 토큰이라는 뭐 단어로 쪼개가지고 얘가 뭘 하냐면 어떤 단어는 어떤 단어랑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냥 토큰이라는 그 어떤 상징 네. 또는 심볼의 연결고리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연결고리의 세기를 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람의 언어의 패턴에서 나온 패턴으로 만들어내니까. 예. 하지만 그거의 의미를 알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사람의 해주면 손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게 네. 얘는 반드시 두 개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많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더 학습을 하면, 그러면은 사람은 팔이 두 개다라는 거를 이제 점점 더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이해하는 거를 맞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점점 그 확률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알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사람이 저 그리는 그림의 패턴을 더 알게 되면 틀릴 가능성은 적어지겠지만 하지만 반드시 두 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안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알지 없어지지 못한다. 않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작은 확률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AI가 더 발전한다면 인간이 만든 예술과 AI가 만든 예술이 구분은 조금씩 어려워지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불쾌한 골짜기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네, 그 골짜기만 넘어서면 더 가까워질 텐데 우리는 그때도 여전히 이 창작물이라는 거를 구별하려고 할까? AI가 만든 거야 아니면 사람이 만든 거야? 저건 뭔가 불편해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할까 궁금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AI가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I가 만든 걸 보니까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으니 같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여전히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이제 그림 두 개를 놓고서 하나는 AI, 하나는 사람이 만들었다. 어떤 게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튜링 테스트라는 겁니다. 네. 튜링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이제 컴퓨터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맞습니다. 그 영화도 선지자인데 나왔죠. 맞아요. 네. 이미테이션 게임 맞아요. 그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튜링 검사 자체가 말처럼 쉽진 않아요. 두 개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그리게 하다 보면 황당할 정도로 티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튜링 테스트를 100번 한다고 할 때 100번 다 뭐 통과해가지고 정말 구별할 수 없다. 이런 게 불가능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더 근원적인 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할 때 네. 또는 인간이 창작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에게 창작을 했다라는 어떤 존경의 표시할 때는 가치라는 거를 넣는 거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술 뒤에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역사에도 가치를 부여하면서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맞습니다. 기계가 만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이 어떤 게 더 좋으냐 또는 그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악이나 문화를 할 때는 아름다운 거를 이제 찾잖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아름다운가를 골라내는 질문과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의 음악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도 뛰어난 음악이고 좋아하죠. 그런데 그걸 알면 알수록 어떤 거를 느끼게 되냐면 이제 베토벤은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청력을 잃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음악을 만들면서 오히려 뭐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독특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이제 베토벤 9번 합창이라는 곡을 듣는데 네. 그걸 들으면 정말 엄청난 크기로 쩌렁쩌렁 하늘을 향해서 이제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제가 베토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저 사람 그 오히려 귀를 못 듣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늘의 신앙을 외치고 싶었을까? 예. 감동을 바라고 싶었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음악을 그냥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화를 즐길 땐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데 단순히 두 개를 놓고서 어떤 게 더 좋냐라는 질문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창작물은 AI의 창작물과 비교했을 때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문보다 AI가 갖지 못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더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가라고 물을 때 이 음악이 이제 이 질문이 유효하다면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감동 이유를 찾을 때 사람의 창작물은 기계가 만든 것과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뭐 그런 보기에 좋은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마음이 울려지는
그런 작품들은 창작자의 서사가 들어가 있는 작품일 것이다. 그래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창작이라는 거에서 좀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창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AI가 예술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결과물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하면 뽑아내는 방식이잖아요. 사람으로 하면 우리도 모방이라는 게 창의성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연으로부터 네, 어떻게 생겨 있는지 패턴을 보고 아니면 예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창작물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이제 AI가 뭐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면 뭐 새롭다, 그래서 창작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합만 해서는 창작이다 또는 창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네.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사물을 가지고도 저도 만들어내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작곡가나 아티스트가 아닌데도. 네. 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제가 조합을 해내면 대부분 본 적이 없으니까 창의적인 새로운 게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것. 예,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실험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왼손을 내밀고 손가락으로 손의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죠. 제 손의 모양은 손가락이 어떻게 붙어 있냐를 결과를 하는 거예요. 5개의 손가락이 엄지랑 검지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동시에 뭐 약지와 새끼 손가락이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손 모양의 개수는 몇일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조합이 5개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5개의 조합으로 몇 개를 만드냐? 그럼 보통 한 100개, 200개 되지 않겠어라고 하시는데 이제 1024개예요. 이게 10승이 됩니다. 네. 그러면 두 손으로 10손가락을 해가지고 두 손의 멍을 만든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왼손의 손가락과 오른손의 손가락이 막 붙어 있을 수 있고 하면 거기에 2를 더 곱해서 1024면은 2048개가 돼야 되나요? 35조 개입니다. 아, 35조 개가 되고 두 손 두 발을 하게 되면 네. 10의 56승계라고 해서 그 각각의 각각을 곱하는 방식으로 제곱하는 그거의 방식으로. 제곱의 승 2의 네. 승이 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하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개수에 가까워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본 적 없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냥 본 적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너무나 쉽다는 네. 얘기죠. 네. 그리고 컴퓨터는 사실 여기에 가깝게 해요. 그래서 볼 때는 사람하고 다른데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창의적인 게 아니냐.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사람은 그걸 보고서 반드시 다 창의적이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베토벤에 의해서도 그냥 소리의 그냥 조합이 아니라 네. 저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그 수많은 조합 중에서 네. 사람들은 어떤 거를 창의적이라고 판단하냐, 네. 어떤 창의를 찾느냐고 할 때 그 네.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조합 가운데서도 네. 창의적이라는 건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에서 나온다. 즉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사람의 경험이다. 거기에서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아주.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컴퓨터가 그냥 조합만 한다고 해서 네. 창의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살짝 비판적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창의성이라는 걸 판단하는 것은 수용자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수용자가 그 결과물을 보고서 이건 뭔가 느낌을 감동을 받거나 어떤 느낌을 어떤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용자 입장에서 이건 창의적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만든 사람이 이건 창의적이야 라고 내놓는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창의적이야 라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서사인지를 보여주지 않고 예, 베토벤의 서사를 알려주지 않고 베토벤의 음악과 AI가 만든 베토벤과 비슷하게 만든 음악을 들려줬을 때 여기에서 창의성을 수용자는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잡스가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창의적이라는 사람들 보고 너는 창의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살짝 부끄러워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그냥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딱 그 말씀을 했어요. 네. 거기서 나온 게 그래서 무언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수용자 입장에서 네. 나의 경험과 통한다. 나의 저거는 경험과 정말 좋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잡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네.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라라고 공식을 찾는 게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해라.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잘 기억해라. 네. 그러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 수용자가 정말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창의적이라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드는데 짧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I는 그냥 만들었는데 사람은 거기에서 와 감동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확률의 문제이기도 한 게 그냥 방대한 데이터만 갖고 조합을 하다 보면 네. 언젠간 걸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의 경험에서 걸러내는 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더욱더 창의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이 작아지겠죠. 제가 사람이 만드는 거는 저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 중에서도 가치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면 네. 훨씬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혹시 AI가 흉내낼 수 없는 뭐 인간 뇌만의 이 고유한 창의적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일단은 네. 사람의 창의성이 뇌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것도 약간은 AI적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AI는 사람의 뇌의 일부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신경망을 따라서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모방해서. 예, 그래가지고 사람 뇌를 따라했으니까 네. 뭐 사람 뇌를 따라했으니까 사람 뇌보다 잘한다 이렇게 크게만 만들면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사람의 지능에 대한 그 이해는 체화된 인지라고 해서 사람의 지능 경험은 온몸으로 하는 거라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뭐 신경만하고 뇌만 좀 흉내냈을 뿐이고 사실 사람은 손이라든가 기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사람들의 지능을 보면은 그냥 뭐 뇌 검사, 뭐 IQ 검사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보면은 정말 손을 너무 잘 쓸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정말 감각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하나가 모여져서 만드는 게 인간 지능이기 때문에 네. 그냥 뇌가 AI보다 좋다 안 좋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사람의 지능을 너무 작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만의 고유한 무언가는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는 건 있을까요?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일단은 그 어떠한 뭐 감동적이거나 어떤 감각을 보고 나서 이제 감동을 하는 것 그게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는 감동을 할 수가 없죠. 감동이라고 하는 기능을 넣지도 않았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는 게 감동이라든가 아까 생각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작동할다고 하는 거 사실 인간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계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넣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그런 네. 것도 중요하게 맞아요. 여겨지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느끼는 감정을 왜 느끼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더라도 느끼는 것. 그렇죠. 네. 근데 AI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돼라고 알려줘야만 느낄 수 있을 테니 그 부분에선 본질적으로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AI를 인간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창작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AI 말고도 이런 예들이 있다면서요. 예, 뭐 AI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도구라고 생각할 뭐 도구이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티스트나 창작자 만나 보면 그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와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나를 더 다르게 잘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해서 오히려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뭐 아티스트가 없어진다라는 걱정은 도구 때문에 없어진다는 생각 안 하는데 네. 사실은 역사적으로 항상 그분들의 본능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없던 시절로 가볼까요? 멀리 르네상스 시절로 가보면 그때 이제 원근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다니까 어떻게 하면 가깝고 먼 걸 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이제 다빈치나 또 뒤러 같은 사람이 이제 원근법을 만들게 되는데 네. 그 다빈치의 그림에서 최후의 만찬이나 수태고지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원근법 처음 배울 때 소실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예술 작품이면서도 소실점을 그 가르치기 위한 교재인가 싶을 정도로 소실점 명확하게 드러나게 그리기도 했어요. 거의 이렇게 선을 그은 것처럼 그렇죠. 네. 모든 것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부터 다빈치가 나오는 선처럼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직선으로 있는 게 아닌 곡선 같은 거 어떻게 그리냐라고 할 때 네. 디러 같은 사람이 스스로 기계를 만들어서 그 원근법을 하는 법을 만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그분들은 그 새로운 기술이나 과학이 나왔을 때 그거를 미술이나 창작에 어떻게 활용할까 항상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전에 뭐 신디사이저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걸 또 전자음악으로 승화시키기도 했고 이상훈님께서 이제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AI가 만들어주는 펑크 노래 주로 듣는데 내가 좋아하는 소스들로 잘 뽑아줘서 네. 나에게 가까운 성향의 음악이라서 오히려 편하고 좋아요. AI를 도구로 쓰면 그 편의성도 무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좀 맞닿는 예. 그런 사연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같은 AI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떻게 쳐넣느냐 이거에 따라 결과물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는 창의성이라는 것의 가치가 내가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에서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판을 짜놓고 얘한테 시키느냐 이런 능력으로 좀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교수님께서는? 일단 AI가 이제 도구라는 이제 관점에서 볼 때는 네. 당연히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문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은 망치도 저렇게 쓸 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두들기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은 그냥 두들긴다고 하는데 뭔가 우리가 제가 느끼지 못한 식으로 너무 능숙하게 쓰시면서 막 리듬이 그분만의 리듬도 있고 리듬 막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정말 뭐 망치 갖다가 눈 깜짝하면 다른 도구가 손에 쥐어 있고 정말 무슨 만화 보듯이 그런 예. 식으로 하는 게 어떤 도구를 쓰는데 사람의 이제 실력 차이는 많이 나죠. 하지만 네. 그 도구 프롬프트만 잘한다고 하는 게 여전히 절반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프롬프트를 넣고 나서 네.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그것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아닌지 아는 눈도 닦아야 되는데 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전히 결과물을 네. 자기가 몸과 머리를 써서 그 만드는 경험이 있을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설계하는 능력만 있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뭐 네. 그 결과물에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의 질문과 설계의 능력을 우리가 구입할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그냥 나는 결과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질문만 잘하니까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사실은 약간은 정말 중요한 요소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크게 놓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사실은 뜨겁습니다. 미국 한 미술대회에서 AI로 만든 작품이 대상을 타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러면 진짜 작품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 걸까요? 프롬프터를 작성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AI여야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2022년에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콜로라도라는 미국 주에서 디지털 미술, 디지털 편집 사진 경쟁에서 우승을 해서 네. 사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 자체가 그 실격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약간 뭐 르네상스 시절의 그림 같은 분위기를 난다는 평가도 받았고.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한 게 충격을 준 거는 붓질을 한 번 하지 않고 또는 마우스질도 하지 않고 프롬프트만으로 하고 포토샵으로 좀 편집했다는 정도로 얘기했는데 네. 결국 창작물로 저작권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그 이유는 사람의 개입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저작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아직도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사람의 몸이나 지능을 사용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 있어야 사람의 것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매체의 본질, 사람의 몸을 움직이면서 그런다고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그걸 창작물로 또는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AI로 만든 그림들, 예술 작품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소성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직접 해야 창작물이야라는 이 기조는 유지될 거라고 보실까요? 근데 그것들 창작물로 보는 거는 수용자 입장에서 보긴 하는데 네. 법적으로는 저작권은 사람이 만들어야만 인정을 해주는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과 미술에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활용될 분야는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어느 분야에서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AI 산출물인 뭐 일단 소리, 글자, 그림을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는 시도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글자에서는 뭐 글 쓰는 것도 있고 뭐 법률 같은 데 사용이 되고 있고 디자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용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바로 AI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잘 사용되는 보장은 없고 항상 들이고 나서 된다 안 된다라는 걸 판단해야 하는 과정은 있어요. 최근에 좀 재미있는 실험 얘기 들었는데 건축 설계 회사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도면을 다 훈련을 시켰대요. 네.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컴퓨터가 네. 도면을 보고 문을 찾아봐 그러면 성공률이 35%,
그러면서 건축과 1학년 학생이 예. 일주일 배울 수 있는 걸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어떤 분야에 사용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AI를 갖다 넣으면 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가서 정말 사람이 기대하는 것만큼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법률 분야에서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글로 돼 있으니까 훨씬 학습하기가 용이하고 결과만 뽑아내는 것도 용이하겠죠. 글로만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림이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도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조금은 더 적용되고 활용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 법률 분야에서도 근데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게 GPT를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정말 서면처럼 썼더니까 그게 정말 진짜 같아서 판사 앞에 갖다 줘가지고 자격증을 뺏긴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없는 조문을 만들기도 하고 없는 판례를 그렇죠. 거짓말로 그게 중요하니까. 내보내기도 네, 맞아요.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업무 그런 것들이 먼저 대체가 됐습니다. 창작만큼은 사실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경계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아까도 네, 맞아요.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물들이 대상을 타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감춰놓고 있으면 AI가 만든 건지를 숨기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창작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우리의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체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인간의 일을 어디까지 대체해 나갈까 궁금합니다.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에 보도된 건데 네. 미국에서 현재까지 최대 규모의 AI 효능을 연구한 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결과는 AI를 도입한 회사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인당 평균 8시간을 아꼈는데 네네. 여기서 반전은 AI가 만들어낸 보고서나 결과물의 품질을 사람 수준으로 그 개선하는데 7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투자를 하고 나서 1시간을 아낀 것이 과연 네. 이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 각각의 판단이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대체한다는 의미가 어제까진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 애가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다르고 또 AI가 잘하는 분야가 달라서 하나가 대체한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네.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런데 뭐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데 교육 현장에서 조금 우려되는 것이 네. 사실은 아까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초지능 AI 이런 게 나오면서 네. 사람보다 모든 걸 잘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자기의 그 재능을 찾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무력감에 빠지거나 A한테 시켜버리거나 네. 그러면서 자기가 한 거 자기가 하지 않고 A가 했는 자기가 했다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그 AI와 같이 가는 사람의 능력이 개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버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게 네. 대단히 우려가 돼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0초 정도로 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항상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욕망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문화예요. 네.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네. 그 노력과 창작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사람의 영역은 있다. 그리고 그건 사람이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 물리학자 박주용 교수와 함께 AI와 창의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칠 시간이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